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면서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개인의 소회는 그것대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양친을 비명에 보낸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은 맞죠.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는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최순실의 배후 조정, 측근들의 철저한 보호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비극은커녕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데 성공하는 대단한 행운을 정치 인생 내내 누린 거죠. 그 가짜 이미지가 들통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겪은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비극적 개인사에 감정이입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돼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격미달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기억에 기생해야 비로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세력도 여전히 있죠. 남은 비극이라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김호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울 겁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제 한동안 화제던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스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자, 매일 아침 다스 체조를 들으시고 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네, 카톡이나 게시판에 다스 누울 거냐고 열심히 물어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밤중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의 논평과 함께 당시 야당에 대해서 국정문란, 국정문란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었죠. 예, 10분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다라면서 토론회 때 반박한 바가 있는데, 그날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수사 발표가 나온다라고 알렸었고요. 또 박성대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를 알아본다는 거죠. 뭐 다 짠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낮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부터. 예.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이 경찰에 지시한 언제 발표하자. 언제 발표하느냐? 토론회 끝나고. 근데 그 마지막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수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토론회 때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요.
그리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바로 발표를 하고 다 짜고 판을 짜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토론회는 그걸 토대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였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은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네,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이고요. 또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짜고 친 거죠. 뭐. 토론회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5년 전 대선 당시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미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밤 11시 발표를 하냐, 중간에 그것도. 네, 심지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왜냐면 선거가 3일 후니까요. 급하니까. 경찰이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발표하고, 국정원도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이걸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짜고 했겠죠. 그걸 이제야 수사한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TF에 포함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장호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의 근무 당시에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현안 TF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국정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세트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문서를 잔뜩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한 곳이니까 여기를 압수수색 하라고 했던. 네, 트루먼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죠. 그 사건을, 준비했던 TF에 부산지검장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해야죠. 지금 현직이니까요. 자, 댓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네요. 다음은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8년 유관기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 상황팀 두 축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홍보기획관실 당시 책임자가 지금 현재 썰전의 박영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대통령에 보고됐다.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게 보고됐다고 하는 문서가 나온 거죠.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군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요. 한 쪽짜리 일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의 타워였던 거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업무를 보면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다 사이버예요, 이게. 사이버 컨트롤 타워니까.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 대응. 이걸 사이버상에서 하려면요, 모든 게시판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포 색출을 하려면요, 카톡도 봐야 돼요. 어떻게 유포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당시 게시판과 카톡, SNS가 전 국민적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문건이 나온 거라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조작을 했고 댓글 공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새로 본 게.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미스 USA라는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해킹 계획 문건이 나온 건데요. 미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당 사이트가 2차례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미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민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커뮤니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예, 네. 단독한 곳이죠 여기가요. 단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이 기자 아니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폭로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도 여기서 발단이 그 해외에서는 됐고 최대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기를 상주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글이 뭐 하루에 10개 올라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걸 상주하고 혹은 담당자가 있었다면 국내 커뮤니티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대형 커뮤니티도 당연히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게시판들의 해킹이나 또는 개입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냥 상주만 했겠냐. 쳐다보기만 했겠냐. 다른 데는 댓글을 다는데 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담당하면서 게시판에 직접 여러 가지 아이디로 글을 안 달았겠는가. 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 가는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상주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 담당자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사이트도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잘 가는 그런 게시판들에 눈에 잘 띄는 아이디나 혹은 뭐 아이디가 계속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북한 관련 정보도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수청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이제 권력의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 수도 있는 사람이 축청됐으니까 더 권력이 공고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고화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흔들린다. 예, 붕괴가 정반대로. 되고 예. 예. 곧 망한다라는 것만 올렸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국정원의 정상적인 보고도 정반대로 자신들의 광고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정반대로 통일은 대박이고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예. 그런 얘기로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을 다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보수의 가치를 늘 내세우니까요. 자기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조차 정반대로 지금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남재준 원장한테 직보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올라갔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반대로 청와대에서 써먹었거나 했겠죠. 여하간 대북 관련해서 북한의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도 정반대로 써먹었다. 예. 신선하네요. 그 내용은. 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오늘은 리얼미터가 예. 미리 들어와서 자기 짧을까봐
어제 이후로 자꾸 난임이 늘어가고 있네요. 예. 정청래 의원도 예. 갑자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화한다고 하더니 걸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걸어왔어 그러더니 자 리얼미터 조용히 난입해서 앉아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두 가지 정도 하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실패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3,300억 원을 투자했던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액을 모조리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이때까지 흔한 뉴스였는데 예, 자원외교 관련해서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신선한 거지 이 날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날린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3천억대가 이제 세 군데 나눠서 투자를 했고 그중에 100억대는 건졌다라는 겁니다. 3천억 투자해서 100억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건졌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100억도 다 날라갔다. 이게 새로 나온 소식이고 그리고 이게 3천억대가 세 개 나눠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000억대씩.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3천억이 아니라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30억짜리면 아파트죠. 국내에서 아마 최고급 수준의 아파트겠죠. 근데 그 집을 세 채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이 알고 봤더니 빵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이게 세 개를 연속으로 다 빵원이에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같이 공모해서 해먹은 걸까요? 그게 참 연속해서 사기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연속해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30억도 이해가 안 가는데 3천억을? 저는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 해먹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원외교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자원외교마다. 하나같이. 예. 그래서 그 돈이 몇 조의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사기를 쳐서 당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아파트 30억짜리 3개 연속으로 사는데 빵원 되면 그게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뭔가 어딘가에 사기가 있는 거지. 근데 3천억, 30억도 그런데 3천억이 그렇게 그냥 투자 실패라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건 거대한 사기라고 봅니다. 거대한. 이번 정부에서 밝혀줘야 할 텐데요. 오래 지나갔는데. 하나 정도 더 할까요? 리얼미터에서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데. 네,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해가지고, 예. 2번 전화한 녹취록이 나가버렸죠. 네, 예. 굉장히 리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요. 그거 말고 딴 걸로 내라 그러든지, 뭐 말들이 많죠. 왜 이러냐고 다 거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빛 초롱초롱입니다. 오늘은 그 주간조사는 약간 짧게 하고, 네. 현안 조사를 약간 길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죠, 뭐. 네. 자, 왜냐하면은, 이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봐야, 맞습니다. 뭐 1%네. 근데 떨어졌다고 해봐야 또 1% 내외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변동이 없다고 해야 되는 지지율이에요, 대부분. 예, 세부적으로 보면 변동이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을 좀 파악하기 좀 힘든 양상이죠. 그래서 매주 나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보니까 소폭 내렸네, 0.4%. 네, 문 대통령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0.4%포인트 소폭 내렸고요. 4주째 1, 2포인트 미미한 변동폭으로 60% 후반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이제 경향이 보이는데요. 보수층에서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7, 2.8, 4.8%포인트. 반면 진보층에서는 3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정치 공방이 이제 많아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진영 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보수 정당이 예. 합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을 넘어가면 민주당도 역시 내렸습니다. 1.4%포인트 내린 48.7%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주 약간 올랐습니다. 0.4%포인트 오른 18.5%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국민의당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주 연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0.4%포인트 오른 6.6%이고요. 바른정당은 조금 폭이 약간 큽니다. 0.9%포인트 내린 4.9%로 정의당과 함께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4.9%. 이게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0.4, 0.5, 0.9. 예,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도면 그냥 변동 예. 없다고 해주세요. 예, 오차 범위 이내로 변동 없다. 네. 다만 추세는 이러하다. 완만한 네. 상승세, 완만한 네. 하강세, 혹은 보합세. 사실은 이 정도면 다 보합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합세로 봐야 되고, 예. 다만 눈여겨볼 것은 좀 양 진영이 이제 보다 이제 양극화돼서. 그렇죠. 예, 그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위 이제 중도층이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진보 보수 쪽으로 겹집하는 양상.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적습니다. 네. 퍼센티지가 아직은. 지형이 변했다거나, 유권자, 구조가 좀 바뀌고 있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약간씩 변동이 있다. 0.1% 전후반으로. 네. 그렇게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좀 길게 해보자는 현안 조사는 뭡니까? 네. 요즘 국감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정당 간 통합이 정말 그 언론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 통합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국민과 발언에 찬성하냐 반대냐 혹은 한국과 발언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게 아니고 전체 다 맞습니다. 예, 한 문항을 따로 떼어서 보면 일정한 정도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통합 방안들 그리고 모든 통합 방안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하는 부분들도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든 통합 반대, 어떤 통합도, 그러니까 한국 발언, 민주, 국민 발언, 어떤 통합도 원치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반면 한국 발언 통합은 17.1%, 그리고 민주, 국민 통합은 16.3%, 그리고 국민 발언 통합은 13.9%로 새 통합 방안 전체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앞에 보신 대로 모든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이 한 10명 중 4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심은 비록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민심은 이러한 통합들을 반대하는 여론이 좀 주가 된다. 이게 아마 인위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기보다는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이제 조그만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 일종 서바이벌 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정치화학적 통합.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모를 수가 없죠, 뭐. 근데 이제 자신들의 그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 갈리긴 하겠죠. 국민 발언의 통합 같은 경우는 노년층, 보수층에서는 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층별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층을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별로는 통합 방안에 대해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짝짓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바른정당 지지층이 짝짓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사이고요. 한국당 지지층은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가 1위고. 예,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68%. 여기는 통합이라기보다는 흡수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다 흡수해서 등치를 키워야 된다. 한국당 지지층은. 근데 국민의당 지지층이나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각각 35%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49%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층은 35%로 각각 상대 정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기는 인식이 1위가 나왔습니다. 한 정당에는 흡수되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것과 네네. 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이렇게 국민 발언 또는 이제 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반대가 모든 통합 반대가 절반이 예, 넘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가 부른 상황이고. 예, 지난주에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는 사실상 모든 지역 40대 이하 가 이제 그 모든 통합을 반대한 여론이 많았는데요. 40대 이하는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가 가장 많고. 예, 호남 그리고 TK, PK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어떤 통합도 바라지 않는다가 1위가 나왔는데요. 40대까지는 그렇고. 네. 50대는 어떻습니까? 5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1위로 나왔습니다. 50대에서 1위고. 60대는 역시 60대 이상과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1위로 나왔습니다.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결과이긴 한데 네. 모든 통합의 반대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을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국민의당 정책연구소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통합 시너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합 시너지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지지하고 있는 정당 지지층들을 끌어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봤을 때 무당층에 일단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무당층에서도 어떤 통합도 바라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 논의는 많은데 네. 네. 국민 일반의 여론은 40% 가까이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 네. 40대 이상은 지역 불문하고 다 반대한다. 맞습니다. 50대, 60대는 각각 네. 5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네. 60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통합을 예. 통합을 원하는 게 1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요는요? 네.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응답자는 1,512명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8%입니다. 정당 간 통합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주중조사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00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내일부터 권순정 도사문적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코너의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임시로 정했습니다. 요요 커플이라고 요괴와 요물의 만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요 동의한 적 없고 요괴도 요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방송이 커플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물을 하실래요? 요괴를 하실래요? 요정을 하실래요?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자 들어간 건 안 해요. 담요 어떻습니까? 담요. 그건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담요. 좋습니다. 저는 요정하고요. 담요 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긴박감 있고 재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댓글도 많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네. 긴장감이 되게 있었다. 재밌었다. 왔다 갔다. 그럼 제 출연료를 올려줘야 돼요. TBS 사장님하고 얘기하시고요. 그거는. 아무튼 불리한 것은 다 빠져나가요. 그 불리한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죠? 꺾인 거죠? 그 드라이브는.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흉이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다.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뒷받침할 저희가 어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 만났는데 하태경 의원이 여기 저희 고정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가 찾아왔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고 하며 사절로 와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오늘 됐다 간을 보셨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왔다고 하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야 그래야지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에 만나보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절로. 글쎄요. 처음 들어보셨죠?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 갔나 안 갔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손학규 대표에게 들은 말이랍니다. 직접. 예. 안철수 대표 뜻이라며. 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첫째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11월 달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초반부터 하셨고. 저는 했었어요. 예.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왜 안 보일까요? 대표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이 훨씬 똑똑하지만은 저는 또 성견지명이 좀 강해요. 성견지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관한 그림은 대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 주셨는데 주춤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혹시 그런 징후를 읽은 무슨 사건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격상?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는 바른정당 통합과 무관하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그리고 곧이어서 바른정당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다 차 있으면 통합이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거 그래서 사전 정리작업으로 비운 거냐 이런 반발이 발언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먼저 통합 얘기는 계속 군부를 뗐고 연기도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시도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당이 당헌 당규가 있는데 지금 무슨 6.25 사변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저는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헌 당규에 의거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조직공학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잘 되는구나 했더니 또 정오에 기자회견해서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 전날은 얘기가 잘 됐고, 이제 그러면 나한테 설득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가는 거.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많지만은, 그거야 제가 상황도 아니고. 상황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표니까. 중앙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고집대로 해왔다. 예. 뭐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또 강해요. 예. 그건 좋은 점인데 그 전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이 갖고 설득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정반대로 나가서 열받은 적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예. 인준 문제가 대표적인데 저는 설명을 했고 상당히 납득하더니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자기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에는 납득하고 아침에는 뭐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합이 본인의 강한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꺾이면, 당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는? 글쎄요, 지도력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당 중의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선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발전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합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 안 됐거든요. 아무튼 국정감사 끝나고 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뜻대로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셔가지고. 아니요.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넓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반대파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에서 못하겠다고 모든 게 다 그럴 경우가 있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주잖아요. 그건 맡긴 거고 아예 맡긴 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아니죠. 밀린 거잖아요. 맡긴 게 아니라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 공식 기구도 있고 또 의원총회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안철수 대표 쫓아내려고 하고 안철수하고 박지원하고 싸붙이려고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아웃돼야 된다니까요. 이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는 잘못이 없고요. 잘못이 없으면 잘못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안철수 대표 잘못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밀고 가는 거죠. 저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어제 좋은 결론으로 더 소통해서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 리더십인데 그걸 계속 나쁘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지 않겠냐. 본인의 지도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 타격이 있을 망정.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있죠. 그것까지만 궁금했습니다. 있다. 아니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의 궁금한 겁니다. 제가 타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원내대표인데 예. 제가 거기까지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셔요 한번.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예.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정감사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지 왜 당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지금 버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김동철 대표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김동철 대표는 그럼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거기를 해야지 이 불필요한 뭐 이 원장 사태다 통합이다 이거 가지고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머리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근데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갔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니요 물 건너간 거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장은 예. 그리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딱 물 건너갔고 이렇게 많이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을 왜 공장장이 자꾸 결정하냐고. 저는 평가. 공장장은 별로 높은 직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관련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내놓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용주 의원을 예.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조만간 저희가 할 텐데 예. 국가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세요 혹시? 법사위에 둘이 국민의당은 이용주 간사 밑에서 제가 의원인데 예. 평의원이고 거기는 간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녹취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면서. 아니요. 에이. 저는 알면은 얘기해요. 내용도 아시죠?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로 하면? 그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15년 재판 받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예.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아,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정도 파급력이. 그건 서청원 대표가 예. 이미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자기한테 예. 부탁한. 단순히 뭐 좀 잘 챙겨라.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예.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검찰에 잡혀가야 되고. 그럼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죠. 표정으로 봐서는 생기는 표정인데. 이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당일 우리 이용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했죠.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뭐 그 전에 예.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회자된다. 예. 9월 달부터 회자되고 있었나요? 이게 10월, 8월, 7, 8월부터. 그때 그러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셨구나. 서청원, 최경환 네. 두 의원을 출당시킨다. 예, 했을 이렇게 때부터 붙을 때 나오더라고. 이미 그때 나왔었던 네. 내용이요. 예. 이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 진영의 이 다툼과 갈등은 누구의 승리를 끝이날까요? 전망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후 두 분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더 두고 봐야죠. 나무집 싸움에 왜 우리가 개입해요? 잘 싸워가는데. 잘 싸워가는데. 아니, 이제 고수로서, 예. 전망을 해보자면, 왜 저쪽에 합쳐질 거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그것도 안 보여요?
그걸 보이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네. 이 두 축의 싸움. 그러니까 왜냐면, 홍준표 대표와 친박 진영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예.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조치가 완결되건 안 되건 예. 효과는 다 얻었어요. 효과는 얻었다. 예, 그래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돌아갈 명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청원, 홍준표 이 두 분의 싸움에 간도도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여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리 운동.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랜만입니다. 시그널 생각나시죠? 네. 뉴스 공장과 역사를 같이 해온 내부자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아니, 그동안 김성태 잘 의원님도 무슨 지냈습니다. 특위위원장 하나 맡으셨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특위위원장이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더니 두 분이 특위위원장이 돼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걸 맡은 배경에는 맡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의 보복으로부터 나도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내가 좀 그동안 이 국감 기간 내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웃기는 거예요. 국민들의 한 80%는 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거스리는 저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그것도 그 순하디순한 김성태 의원님한테 적을 맡겨서 참 제가 앞으로 저런 분을 어떻게 상대로 이 방송을 또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요. 근데 공장장, 네. 작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작년 오늘이 의원님이 장시호를 체포하라 역시 네. 천재야 천재. 선언하신 날이니까. 장시호란 이름을 세상 밖으로 이 뉴스 공장을 통해서 네, 처음 꺼낸 네. 그 날이고요. 실제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장시호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장시호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장시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세간에 스캔들이 있었죠. 화제가 돼서 썸 타는 것으로 네,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초기에 불을 붙인 당사자이신 안민석 의원님 그때 많은 특종을 터뜨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당이 오직하면 지금 정치보복 대책특위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혹시 그 타켓을 저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당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참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또 그 책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정권마저 내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중심에 안민석 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국민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람이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근데 이 문제를 너무 간절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꿈만 꾸면은 영감이 주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영감이 떠오르고. 세월호 아이들도 나타나서 저에게 영감을 던져주고 가령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포폰 사용한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작년 이맘때쯤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꿈속에 딱 나타나면서
그 대포폰 이야기를 저한테 꿈을 제가 깨는 순간, 대포폰,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봤더니 그게 몇몇 제보자들 이야기 쭉 종합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포폰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대포폰도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어요. 정말이요. 영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밝히는 아니, 저 이야기를 저한테 제일 먼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대포폰 이야기를 꺼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저도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헛발질하지 말라고 아주 저한테 아주 염려하셨죠. 헛발질도 또 사실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렇게 밝혀내는 이 과정 속에서 큰 물지기는 잡고 밝혀낸 진실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60%는 사실상 헛발질도 많습니다. 헛발질도 있었고, 근데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또 실수도 있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 보복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방위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식 한마디로 이런 국정 운영이 단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치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청산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핵심의 모습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만 한정 짓지 말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모든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독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적폐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럼 지난 과거 DJ 정부 때 2,000여 명의 사찰을 이뤄낸 미림팀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건 전화도청팀이에요. 미림팀.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 그때 DJ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 미림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국정은 이 적폐청산과 함께 같이 다뤄보면 좋은데, 유독 댓글이고, 또 다스고. 아까 다스 새말초롱에 우리 청취자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 아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스. 이게 다스가 MB 바로 그 관련성 다스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다스하고 다스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다스는 제야의 음모론자인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군이 내보다 정보력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을 윤석열 검사. 자, 그러면은 정치 보복 반대하시는 김성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스 수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정권이 해야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국정운영 기술자 설계하시는 분들이 탁탁 이거 다음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국정원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국정원 댓글은 지금 얼마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깜빵 구속시키고 다 했잖아요. 4대강 비리 밝혀야죠. 4대강 비리는 감사해도 2번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특위를 했습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외교 비리 밝혀야죠. 자원외교 비리 밝히세요. 네. 방해산업 비리 밝혀야죠.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카이 지금 사천에 이제 한국 이런 거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특정 정당과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의 과거사만 신상 털기하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까미 제가 이야기 한번 외워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독하게 청산해야죠.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 정말 나쁜 거죠, 그죠? 그거 조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예. 근데 본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박은순 여기 시장. TV 아니에요. 무슨 영상, 박은순 화면자를 가지고 시장의 그러세요. 가장 라디오예요.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SH공사의 1급, 2급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상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충성도 여부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꼬표 분류했고, 두 번째는 진보 계획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표라고 해주십시오. 가입표, 꼬표. 가입표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직급도 강등되고 해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보직 해임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흔히 말하는 좌파 정권에서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도 이런 엄청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전문 용어로 지금 물타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런 거 잘못됐죠. 근데 잘못했죠. 네, 근데 저런 거 해야죠. 저런 거 잘못된 거는 또 못하게 하고, 그러나 과거 이미 MB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엄벌을 해야죠. 그럼요. 이걸 왜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요 근래 특수학교 대해서 한방 먹으시더니 이상한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애매하게 물타기 하시고 그 몇 주 만에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면 그 특수학교 이야기 잘 나왔어요. 서울시 15년 동안 특수학교 당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특위위원장 맡으라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이야기 거죠. 들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예? 그 특수학교도 서울시에서 15년 동안 못한 걸 우리 위대한 강서 지역 주민들은 그걸 대체부지를 통해서 수용하고, 학교 폐교 부지는 지역 주민들의 수군 사업을 같이 이뤄내고자 조영교육감과 합의하고 진행시킨 걸 어느 날 아침에 그걸 걷어차버린 사람이 조영교육감인데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예? 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수학교 잘 되고 있죠. 특수학교는 잘 되고 있죠. 그 한번 이야기 좀 보세요. 혹시 뭐 이 통신사로부터 요즘 뭐 경찰로부터 통신 이런 기록 조회 받고 그런 뭐 피해는 안 받고 계시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 보세요. 서구한 날 당했어요. 저 보세요. 네. 제가 이 뭐 23건에 이 방송이 텔레비전인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들어보시고 그러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보고 통신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네. 무려 23건에 이렇게 저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통신사로부터 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정치 보복 탄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집권당 의원으로서 의원님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된 건데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이건 다잖아요. 만약에 제가 네. 김성태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장님, 예.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누군가가 김성태 의원님을 사찰했다 그러면은 예.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예. 규명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이 박근혜 없어야 정부 되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 청취자들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시는 저런 자를 들고 나오셔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주류 오직 하면은 안종범 수첩의 이재호 선배와 저와 그 내용을 주진우 많이 기자가 부르셨잖아요. 왜 주진우 기자가 비주류라고 자꾸 하세요. 밝혀냈지만은 MB랑 친하시잖아요. MB하고는 관계없죠. 친하시죠? MB 때도 저는 18대 국회도 소장계획파 그 유명한 민본 21의 핵심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정치보복 운운하는 게 핵심이 MB를 사수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MB 무상급식 먹는 거 이거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MB하고 박근혜에 이어서 MB까지도 무상급식 먹게 되면은 우리 난리 난다. 내년 지방선거 거들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몰염치한 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3주 안 지금은 봤더니 뭐좀 국민과 달라졌다 함께 생각했더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과거에 잘못된 범죄를 처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인들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 3주 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이래서 우리 안 의원님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방송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하나도 안 변해요. 저 역시 좀 우리가 품격 있는 방송 용어하고 뵈면서 그동안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얼마나 정치 보복 대책특별위원장 디그니티 명사 아닙니까? 지금 예? 안민석 의원도 국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교통방송 설립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가지고 편향적인 정치관과 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그 동료 의원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이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정제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성과 반성 속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지 둘이 앉았다 하면은 그냥 말이야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나는 또 거기에 방어하느라고 DJ 노무현 정권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김성태 의원님 잠깐만요. 자꾸 흥분하시니까 마이크가 귀에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요. 자,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떤 MB 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제가 김성태 위원님으로 오늘 제가 특별히 임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정치보복, 반대 특별위원장 이런 거는 당장에 간두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이때까지 나 방송 용어 나 정제해서 하는 편인데 어쩜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는 아시죠? 다스를 밝혀내세요. 누구 건지 아시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알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시면서. 알면은 나한테 정보 좀 주세요. 진짜 모르세요? 오직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그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말을 믿으세요. MB하고 친하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사람이 말이에요. 참 안민석 의원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참 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길에 그 대통령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오시더니 그냥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 분명히 충고합니다만은 정치인의 긴 생명은 오로지 비주류입니다.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류는 김성하고 MB하고 가까이 놀다가 지금 저렇게 되셨거든요.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류.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주류에 안 서서 사선한 사람이 몇 주 만에 나도 주류에 섰으면은요 MB 때고 박근혜 때고 주류에 섰으면 나 이 자리에 없어요. 오늘 말 되게 많으시네요. 몇 주 만에 제가 뵈면서 오늘 이 순간에 저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방송의 기본적인 기조는 디거니티와 엘레강스입니다. 저를 도전하지 마세요. 저거 어떻게 됩니까? 품격과 저기 우아한 그런 자세를 저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몇 명 옵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당 문제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실 거잖아요. 뭐 저는 이 보수 대통합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국감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그 구체적인 현실이 곧 이제 뭐 실행이 곧 현실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 자릿수입니까 한 자릿수입니까? 1차가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9명이거나 한두 명이나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9명 이상은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저 표정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정계 개편 내지는 통합의 이 본질을 전문용어로 먹고 살기 힘든 야당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당이 지지율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지금 공장장이 이야기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않을 거예요. 찔끔찔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볼 게 없어요. 정책으로 보이겠습니까? 뭐 도덕성으로 보이겠습니까? 어차피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 부역자들은 부역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당탕탕 시끄럽게 해서 국민들 시선 좀 끌고 그리고 뭐 오갈 데 없는 보수의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본질인 것이거든요. 안민석은 자, 정치라는 거는 공자왈, 총칼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 정치는 명분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통합하는 이 명분이 뭐가 있어요? 뭐 명분을 이야기해보세요. 명분을. 자, 명분 이야기할게요. 예,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그리고 국민 여론의 국민하고 공감하고 국민 소통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모든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이거 좋아할 일 아니에요.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결정 보십시오. 왜 멀쩡한 원자력 그 건설을 중단시켜가지고 1,000억이나 넘는 그런 국가적 손실을 이뤄냅니까?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막 이거 훔쳐내려고 아이, 참 하고 그렇게- 일단 두 번째 문제가 그리고 뭐냐면 봅시오.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친문과 친박을 뺀 중도 세력들을 모아서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생각하에서 당대표까지 다시 무리하게 됐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족배졌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뭔가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려는 뭐 그런 안민석 의원이 몸짓을 막 뭐 하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은 또 하야 하시다면서 또 조금 또 한 보름 사이에 또 생각이 또 달라지셨네. 그건 하해가 아니라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유 뭐 고발 취하하니까 이제 진정한 하야가 고발 이루어지- 취하고 수원지검에서 그저께 네. 저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취하했으니까 그렇게 검찰 해야죠. 자체가 이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속기력 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런 주장이었다고 해서 과학까지 무혐의 하고. 결명을 내린 예, 겁니다. 거기다 가학까지 들어대지 네. 마시고 검색 정도 한 건데요. 과학까지. 그 안민석 의원님 말이라도 그래서 이게 안철수의 앞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지금 오갈 데 없는 이 바른정당, 한국당의 그런 이해관계, 당리당략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떨어지면서 봅니다마는 통합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향후- 근데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만의 리그죠. 그만해보세요. 내가 김 공장에 말씀 네.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겁니까? 향후 정치 지형은 말이에요. 다스가 누구 거냐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자, 독단과 기근해티하게 또 여쭙습니다. 일방 통행시 국정 다스가 누구 운영에 겁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수 대통합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함께 뜻을 모색하고 그 다음은 MB와치나 김성태 또 의원님, 다스가 국민의당 누구 안철수 겁니까? 의원, 안철수 대표도 진정한 한마디로 정치인이라면은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대 여당을 지금 막 문자가 야당을 쏟아집니다. 만들어야 다스는 MB 겁니다. 문자 쏟아지는데. MB 걸로 알고 계신데 김성태 의원님, 시가 정말 맞습니까? 그리웠어요. 맞습니까? 서로 각자 자기 말하고 남 말 안 듣고 오디오 물리고. 다스가 누구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아, 그걸 안민석 의원이 알지 왜 나보고 제가 그걸 한 가지만 더 강요하세요? 여쭤볼게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대결은 누가 이깁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참 부질없는 싸움 하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까지의 상과 철학이 결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녹취록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미 그 성완종 1억 뇌물수수 건에 이미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 홍준표 2015년 4월 18일 날 서청원 당시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또 있나 보던데요. 그 통화 이후에 그때는 수사 중일 때예요. 그 이후에 1심 판결이 1년 6개월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서청 선배하고 통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모 씨도 1심에서의 정언이나 2심에서의 정언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좀 보수 통합에 조금 뭐 걸림돌이 요 근래 잠깐 된 걸 그런 상황이지 이걸로 가지고 뭐 홍준표가 뭐 대표가 무너지고 그럴 김성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주 만에 반가웠습니다. 근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들은 뭐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 지시를 오다를 내린 것 같으니까 그 이번 국감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MB 건은 아니죠. 윤석열 검사장한테 중앙지검장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감장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다스가 MB 끄라고 하면은 그 사실이면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좀 됩니다. 앞에 듣기 평가 같았다고요? 네, 듣기 평가. 두 분,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두 분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못 듣겠다, 꾀꼬리. 아니, 이제 제가 그 시간에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미 오디오가 두 분이 물리고 있는데, 네. 저까지 하면 세 사람이 물려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거 여전히 들으면서 욕하고, 네. 다음 주는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샌드백이 필요해요, 사회에는. 역시. 샌드백이. 서로를 치고, 그런데 네. 서로로 딴 데를 쳐요. 네. 그래가지고, A가 하는 말이 B에게 가서 B가 A로 전달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은 대화가 아니고요. 오늘은 드디어 디그니티 앤드 엘레간스까지 나와서 제가 정말, 바깥에서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도 나오고요. 자, 오늘, 윤보선 대통령 지난주에 했고. 네. 오늘은 정치 리디어 건축. 네. 어딥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걸 언제 해야 되나 했던 거를 이제 오늘 합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과 봉하마을. 봉하마을. 정확하게는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사저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봉하마을은 생가와 사가와 묘소가 같이 있는 그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동안 윤보선 경교장 네. 여러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사가에 건축가의 이름이 알려진 거로는 유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건축가의 이름은 사실 일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기용 선생님이시라고 이분도 12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건축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윤보선 대통령의 사가 누가 집장수집이라는 이런 네. 표현을 하고 건축주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가령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사저 얘기하면 논현동에 결국 사저를 지었지만 네. 무지무지 큰 집이에요. 그 집이. 네. 근데 제가 건축가 이름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나마나 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턴키로 지셨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턴키로. 왜냐면 네. 시공자가 더 앞에 나오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가를 기용을 하고 그 건축가와 함께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리더십일 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턴키로 맡기는 것과 건축가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턴키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 땅을 사는 거 거의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열쇠 돌리는 것까지가 턴키인데 이럴 때는 대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자를 이제 주로 건설사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건축가는 그 시행사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설계만 해주는 거죠. 설계만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건축가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을인데 이제 완전히 병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만날 기회도 그다지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저는 하여튼 건축의 턴키가 너무 많은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지만 건축가한테 먼저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가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하고 이제 건축주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를 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행사 그러니까 시공사를 이제 하고 대개는 또 그 건축가가 감리까지 하게 됩니다. 현장을 이제 전체를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제가 그때 무슨 건축정책 무슨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고 근데 아무것도 그때는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요. 공적으로 공개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정기용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보통 건축
자기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뭘 할 때는 대개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짓는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통키로 가기도 하지만 건축가를 고를 때 굉장히 힘이 들어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으로 해야 되냐. 유명한 사람은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은 있으셨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모범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범적으로. 저도 이제 이건 뭐냐면 바깥에 안 알려진 사안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경 선생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모범적인 게 한 5명 정도를 처음에 건축가를 지명을 했대요. 건축가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죠. 유명한, 뭐 지명도도 있고, 또 그 뭐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서실에서 알아본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쓴 책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건축한 것도 보셨을 테 뭐 사진으로도 보셨을 테고, 스타일도 되게 좀 아실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건축주가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5명을? 5명을 다.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3명으로 줄이고, 다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또 더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참 좋아하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이런 거죠. 마을에 대해서, 뭐 지구에 대해서, 뭐 환경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궁합이 맞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 이전에 사람 먼저 만나고. 네. 그 사람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눈 끝에 이 양반하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집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 혹은 뭐 앞으로의 그 역할 이게 통합적으로 이 건축에 녹아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판단을 이제 그러니까 대개 특히 이제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인 경우에는 사실 건축주하고 친구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근데 봤습니다. 친구처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제가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저희가 어떤 때는 정신 분석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심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건축가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의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야 그걸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비밀들. 가령 뭐 저한테는 어떤 건축주는 이런 얘기를 자기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집을 지어주세요.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거에 자기가 원한다 이거예요. 가장 사적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집의 건축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두 분이 잘 맞는 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 중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특색이 다 있는데 건축가가 되게 이제 목이 뻣뻣합니다. 솔직히는 건축가가. 목이 뻣뻣하다는 건 이게 이제 되게 잘난 척해요. 자존심도 세고. 건축가들이 좀 잘난 척해요. 뭐 하여튼간에 뭐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또 뭐 자기네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건축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 왜 이게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은 이런 거지 뭐 이런 건축은 이런 거지. 건축은 뭐야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안 만나요 저희는. 안 만났어요. 근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하셨어요. 스테이트먼트가 강한 사람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경 선생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경 선생님을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말하는 건축가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에서는 꽤 히트를 친 건데 그게 이제 이분이 무주에 가서 무주에 군수하고 더불어서 한 10여 년 동안 무주에 조금만 무슨 목욕탕, 뭐 공설 운동장 이런 거 뭐 설계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를 그거를 기록한 다큐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군수하고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말하는 건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성향은 말하는 게 건축주를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건축이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걸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건축이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두 분이 나 두 분이 어땠으리라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심장이 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그때 설계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때 만나면은 밤새 거의 밤새도록 말만 하다고 얘기만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어떻게 설계하느냐 같은 거 하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이제 이분이 저기 한 게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 딱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은 저한테 당신 집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뭘 얘기하셨냐 하면은 제가 책에다, 제 책을 한번 보셨는데, 제 책에다 제가 그랬고, 자기 집은 꼭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왜, 이게 제가 좀 그려봐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해보셨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시는 거, 그거 쉽지 않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리는 건 어렵고요. 건축가가 어느 만큼 해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려보고 이제 좀 그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여기 뭐 책상에 이렇게 들어갈까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참 정말 신기한 분이다. 별난 분이에요, 정말. 정말 신기한. 그래서 제가 봉화 사저에 가보신 분은 사실 봉화 사저는 하여튼 아방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가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정말 가보셨어요? 제가 알기는 안 가보신다는 당분간 뭐가 기약이 끝날 때까지는 안 가보신다 그랬었는데 가보셨어요? 서거 이후에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겠다고 안 갔죠 한 몇 년. 한 7년간 안 가다가 올해 갔다 왔습니다. 올해 갔다 오셨어요? 사저까지 가셨어요? 아니면 바깥에만 사저도 구경했죠 그냥 구경. 저기가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핀 자리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고여 담배 한 대 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 이게 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경수님은 봉화 사저만 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은 봉화 사저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 봉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사저는, 근데 사저 얘기는 특별하게 얘기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흙과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지붕은 동판으로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생각보다 좁아요, 그리고. 작아요. 왜냐하면 근데 처음부터 정경수님이 이거는 불편한 집이 돼야 된다. 시골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를 나눠 놓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채, 안채, 행랑채 이렇게 옛날에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뿅 가신 모양이에요. 그게 너무 근사하다. 그래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어져 떨어져 있는데 있죠. 떨어져 있는 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일부러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채 나눔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굉장히 큰 특색이거든요. 그걸 차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 다 나눠서 좋은데 솔직히 사랑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맨날 부엌에서 들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권양숙 여사와 거기 맨날 툴툴대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엌하고 연결하는 데만 지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비 오는 날 들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채 나눔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색이에요. 이게 조금 커 보이는 이유는 그 경호동 때문에 같이 뒤에 70평,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는 한 110평 되는데 뒤에 70평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방궁이라는 이런 얘기를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좁다. 네. 이제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생각보다 좁다는 거 하나고 낮다. 집들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집들이 낮고 턱도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 왜 이렇게 떨어져 지었을까? 그거 신기했어요. 불편할 텐데. 바로 불편한 게 시골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자연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부엌 말씀하셨죠. 불편하게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지 권양숙 여사님이 그때 밥을 해주시지 않고 짜장면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밥 한번 얻어 먹었는데. 짜장면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보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생가도 얘기하고 뭐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저,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사저로서. 네. 안녕하실 시간 없어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저의 의미를 새깁시다. 예.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나도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면서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개인의 소회는 그것대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양친을 비명에 보낸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은 맞죠.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는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최순실의 배후 조정, 측근들의 철저한 보호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비극은커녕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데 성공하는 대단한 행운을 정치 인생 내내 누린 거죠. 그 가짜 이미지가 들통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겪은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비극적 개인사에 감정이입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돼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격미달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기억에 기생해야 비로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세력도 여전히 있죠. 남은 비극이라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김호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울 겁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제 한동안 화제던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스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자, 내일 아침 다스 체조를 들으시고 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카톡이나 게시판에 다스 누울 거냐고 열심히 물어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밤중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의 논평과 함께 당시 야당에 대해서 국정문란, 국정문란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었죠. 10분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다라면서 토론회 때 반박한 바가 있는데, 그날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수사 발표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3천억대가 이제 세 군데 나눠서 투자를 했고, 그중에 100억대는 건졌다라는 겁니다. 3천억 투자해서 100억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건졌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100억도 다 날라갔다. 이게 새로 나온 소식이고. 그리고 이게 3천억대가 3개 나눠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000억대씩.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3천억이 아니라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30억짜리면 아파트죠. 국내에서 아마 최고급 수준의 아파트겠죠. 근데 그 집을 세 채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이 알고 봤더니 빵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이게 3개를 연속으로 다 빵원이에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같이 공모해서 해먹은 걸까요? 그게 참 연속해서 사기 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연속해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30억도 이해가 안 가는데 3천억을? 저는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 해먹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원외교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자원외교마다. 하나같이. 예. 그래서 그 돈이 몇 조의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사기를 쳐서 당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아파트 30억짜리 3개 연속으로 사는데 빵원 되면 그게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뭔가 어딘가에 사기가 있는 거지. 근데 3천억, 30억도 그런데 3천억이 그렇게 그냥 투자 실패라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건 거대한 사기라고 봅니다. 거대한.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텐데요. 오래 지나갔는데. 하나 정도 더 할까요? 리얼미터에서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데. 네,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해가지고, 예. 2번 전화한 녹취록이 나와버렸죠. 네, 예. 굉장히 리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요. 그거 말고 딴 걸로 내라 그러든지, 뭐 말들이 많죠. 왜 이러냐고 다그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빛 초롱초롱입니다. 오늘은 그 주간조사는 약간 짧게 하고, 네. 현안 조사를 약간 길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죠, 뭐. 네. 자, 왜냐하면은, 이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봐야. 맞습니다. 뭐 1%네. 근데 떨어졌다고 해봐야 또 1%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변동이 없다고 해야 되는 지지율이에요, 대부분. 예, 세부적으로 보면 변동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을 좀 파악하기 좀 힘든 양상이죠. 그래서 매주 나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보니까 소폭 내렸네, 0.4%. 네, 문 대통령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0.4%포인트 소폭 내렸고요. 4주째 1, 2포인트 미미한 변동폭으로 60% 후반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이제 경향이 보이는데요. 보수층에서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7. 기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 상황팀 두 축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홍보기획관실 당시 책임자가 지금 현재 썰전의 박영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대통령에 보고됐다. 예.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게 보고됐다고 하는 문서가 나온 거죠. 예.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군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요. 한쪽짜리 일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의 타워였던 거죠.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업무를 보면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다 사이버예요, 이게. 사이버 컨트롤 타워니까.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 대응. 이걸 사이버상에서 하려면요, 모든 게시판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포 색출을 하려면요, 카톡도 봐야 돼요. 어떻게 유포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기본적으로 당시 게시판과 카톡, SNS가
전 국민적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문건이 나온 거라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고 댓글 공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새로운 게.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미스 USA라는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해킹 계획 문건이 나온 건데요. 미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당 사이트가 2차례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미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민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커뮤니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예, 네. 단독한 곳이죠, 여기가요. 단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이 기자 아니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폭로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그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도 여기서 발단이 그 해외에서는 됐고 최대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기를 상주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글이 뭐 하루에 10개 올라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걸 상주하고 혹은 담당자가 있었다면 국내 커뮤니티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대형 커뮤니티도 당연히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게시판들의 해킹이나 또는 개입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냥 상주만 했겠냐. 쳐다보기만 했겠냐. 다른 데는 라고 알렸었고요. 또 박성대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를 알아본다는 거죠. 뭐 다 짠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낮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부터. 예.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이 경찰에 지시한 언제 발표하자. 언제 발표하느냐? 토론회 끝나고. 근데 그 마지막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수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토론회 때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요. 그리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바로 발표를 하고 다 짜고 판을 짜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토론회는 그걸 토대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였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은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예. 네,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이고요. 또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짜고 친 거죠. 뭐. 예. 토론회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5년 전 대선 당시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미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밤 11시 발표를 하냐. 중간에 그것도. 네, 심지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왜냐하면 선거가 3일 후니까요. 급하니까. 예. 경찰이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발표하고 국정원도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이걸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짜고 했겠죠. 그걸 이제야 수사한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TF에 포함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장호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의 근무 당시에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현안 TF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국정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세트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예. 가짜 문서를 잔뜩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한 곳이니까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했던 네, 트루먼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죠. 그 사건을 준비했던 TF에 부산지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해야죠. 지금 현직이니까요. 예. 자, 댓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네요. 다음은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8년 유관기 댓글을 다는데 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담당하면서 게시판에 직접 여러 가지 아이디로 글을 안 달았겠는가? 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 가는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상주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 담당자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사이트도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잘 가는 그런 게시판들에 눈에 잘 띄는 아이디나 혹은 뭐 아이디가 계속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북한 관련 정보도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수청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이제, 권력의,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축청됐으니까 더 권력이 공고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고화가 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흔들린다. 예, 붕괴가 정반대로. 되고, 예. 예. 곧 망한다라는 것만 올렸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국정원의 정상적인 보고도 정반대로 자신들의 광고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정반대로 통일은 대박이고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예. 그런 얘기로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을 다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보스의 가치를 늘 내세우니까요. 자기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조차 정반대로 지금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남재준 원장한테 직보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올라갔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반대로 청와대에서 써먹었거나 했겠죠. 여하간 대북 관련해서 북한의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도 정반대로 써먹었다. 예. 신선하네요. 그 내용은. 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오늘은 리얼미터가 예. 미리 들어와서 자기 짧을까봐. 어제 이후로 자꾸 난임이 늘어가고 있네요. 예. 정청래는 예. 갑자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화한다고 하더니 걸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걸어왔어 그러더니. 자, 리얼미터 조용히 난입해서 앉아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두 가지 정도 하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실패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3,300억 원을 투자했던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액을 모조리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이때까지 흔한 뉴스였는데 자원외교 관련해서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신선한 거지 이 날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날린 내용이 나온